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자, 파리 올림픽을 향한 여정 세 번째 이야기. 오늘은 이제 여자 국대주 분들 중에서도 특별히 안산 선수님을 좀 더 이제 집중해서 다뤄볼까 하는데요. 안산 선수님의 와신 상담 이야기입니다. 자, 2023년 8월 달에 열렸던 베를린 세계 선수권 대회 굉장히 중요한 대회였죠.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올림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관문 중에 가장 큰 관문이 바로 이 세계 선수권 대회예요. 여기서 단체전에서 금운동 하나만 입상을 해도 올림픽 출전권이 주어집니다. 단체, 개인, 혼성 다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군다나 이때 당시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은 2024년 올림픽이 파리잖아요. 그죠? 프랑스니까 프랑스 개최국은 당연히 여기 참가를 합니다. 이때 당시 프랑스가 메달을 땄어요. 베를린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그럴 경우에는 누구까지 티켓을 주냐면은 프랑스는 원래 나가는 거니까 이러면 4등까지 줍니다. 그러니까 4강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대 선수들 실력이면 4강 안에 들어가는 건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고 봤습니다. 연습도 굉장히 많이 했고 준비도 상당히 체계적으로 해놓은 상태였죠.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16강전에서 인도네시아를 만나가지고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도네시아가 완전히 뭐 이제 허접대기 같은 그런 약골팀은 아니다. 충분히 이제 강팀의 발목을 붙들고 늘어질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있다. 더군다나 당시 인도네시아 팀 감독도 한국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한국 선수들에 대해서 나름 공략법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결국 여기서 이제 발목을 붙잡히게 되는데요. 하여튼 이때 당시 이제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대서특필을 했죠. 여자 국대지가 탈락을 한 것에 대해서. 남자 국대지는 단체전 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숙제를 끝내놓은 상태고 여자 국대지들 입장에서는 이제 좀 살짝 비상등이 켜진 겁니다. 물론 기회는 더 있어요. 언제가 기회가 되냐면은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그 다음 달에 열리는 11월 달에 개최가 되죠.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2024년 당해년도에도 기회가 좀 더 주어져요. 그리고 엔간하면은 우리나라는 랭킹 거의 1위를 유지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의 올림픽 출전권은 그냥 따놓은 상태다라고 봐도 크게 무방합니다. 물론 방심은 금물이지만요. 근데 아무튼 이때 당시에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탈락을 하고 나니까 여론의 이제 비난을 좀 피하기는 힘들었겠죠. 근데 이때 당시 이제 특히 집중 포화를 맞았던 게 누구였냐면은 안산 선수님이셨습니다. 요것 때문에 이제 좀 팬들 사이에서는 약간 좀 안타까운 반응이 나왔는데 왜 그러냐면은 딱히 안산 선수님 때문에 탈락한 것도 아니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주장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그런데 원체 유명한 선수니까 인터뷰도 거의 안산 선수님 위주로 할 수밖에 없고 사진도 거의 이제 이분 위주로 올라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혼자 이제 독박 써 가지고 비난을 좀 많이 받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이제 많은 그런 부담과 중압감을 느꼈던 시기가 요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참고로 요때 당시 사진은 아니고요. 요거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대 선발전 때 모습을 찍은 사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마 심정이 요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다음번에 이제 일정이 상당히 빠듯합니다. 8월 초에 베를린에서 세계 선수권 대회 하고 8월 중순에 바로 어디로 넘어가게 되냐면은 파리, 파리예요. 프리퀄이죠. 올림픽 프리퀄로 파리에서 양궁 월드컵이 개최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단체전에서 우리나라 여자 국대지가 결국 금메달을 또 땁니다. 그래서 이제 베를린에서 있었던 거는 그냥 한 번뿐인 실수다라는 것을 보여주긴 했죠. 근데 개인전에서 안산 선생님 입장에서는 한 번 더 고배를 마시게 되는데 8강전에서 만난 선수가 누구였냐면은 중국의 하이리간이라는 선수였어요. 상당히 실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중국 선수들이 실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중국 선수들이 아시아 내에서는 사실상 2위라고 보시면 되고 요즘에는 세계 무대에서 제법 이제 상위 랭크로 올라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이제 만났던 하이리간 선수도 굉장한 실력자였고 2023년 마지막으로 최종 랭킹이 18위로 끝나긴 했는데 그래서 하이리간 선수 같은 경우 대단한 이제 실력자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안산 선수님이 하이리간 선수하고 8강에서 만났는데 세트 스코어 2대 6으로 그러니까 한 번 이기고 세 번 진 거죠. 그러면서 완패를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안산 선수님 입장에서는 베를린에서 죽서, 파리에서 죽서, 굉장히 좀 이제 심리적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었겠죠. 아마 이제 컨디션이 요 시점이 좀 굉장히 안 좋았던 시절로 보고 있고, 그런 이제 압박감이나 중압감이 크다 보니까 어쩌면 살짝 슬럼프가 왔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때 당시 안산 선수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이제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9월 하순쯤 가가지고 드디어 아시안 게임이 개최가 됩니다. 자, 이 아시안 게임에서 안산 선생님 입장에선 거의 뭐 도끼를 품고서 참여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단체전 금메달을 따도 파리 티켓이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아시안 게임은 아시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올림픽 다음으로 큰 경기고, 특히나 세계 선수권 대회 때 한번 좀 이제 고배를 마신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나름의 좀 이제 벌충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아직 죽지 않았다. 그걸 좀 한 번 더 보여줄 필요가 있죠. 월드컵은 분명히 양궁계에서 굉장히 큰 시합에 해당하지만 대중적인 인지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중적인 인지도 측면에서는 역시 아시안 게임이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단체전도 중요하고 개인전도 지금 계속 연속해서 안산 선수님 입장에서는 고배를 마시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뭔가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 시점이 왔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드디어 운명적인 대결을 한번 하게 됩니다. 준결승전에서 누구랑 만나게 되냐면은 다시 또 그 하이리간 선수하고 만나게 돼요. 파리 월드컵에서 패했던 바로 그 선수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하이리간 선수가 홈그라운드입니다. 홈그라운드라는 이점을 갖고서 시합에 임하게 되는데요. 자, 양궁 관련해가지고 시합이 어떤 식으로 가는지 좀 한번 룰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1인당 3발씩 쏩니다. 나 한 발 쏘고 저쪽 한 발 쏘고 나 한 발 쏘고 저쪽 한 발 쏘고 이렇게 해가지고 3발씩 쏘는데 3발 다 쏘는 걸 1세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는 이렇게 안 하고서 뭐 이제 그냥 군대에서 소총 사격하듯이 쫙 늘어서 가지고 쏘기도 하고 점수 총합선 계산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옛날 룰이고, 지금은 이제 전국체전에서는 그 룰을 좀 쓰기는 하지만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그다음 월드컵, 선수권 대회 이런 데에서는 더 이상 그 룰을 쓰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룰을 쓰는데 세트제를 쓰고 있어요. 약간은 좀 축구하고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철저하게 세트제입니다. 자, 보시면은 한 개 세트는 3발씩 쏘는 거고 서로 번갈아 가면서 쏘게 돼 있어요. 근데 1세트를 놓고 보시면요, 안산 선수님 같은 경우 1세트에서 10, 10, 10을 쐈죠. 그 다음에 하이리건 선수도 역시 10, 10, 10을 쐈습니다. 둘 다 만점 맞은 거예요. 그러면서 동점이 나왔어요. 동점이 나오면은 어떻게 되냐? 그럴 경우에는 무승부가 되기 때문에 1점씩 가져갑니다. 약간 축구하고 비슷한 느낌이 나죠. 그 다음에 2세트로 넘어가서 안산 선수님은 10점, 8점, 10점, 토탈 28점이 나왔고, 하이리건 선수 같은 경우는 8점, 8점, 9점, 25점이 나오면서 안산 선수님이 승리를 합니다. 자, 승리한 쪽은 승점 2점을 가져가게 되고 패배한 쪽은 빵점이 돼요. 그럼 2세트까지는 스코어가 3대 0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5세트까지 가가지고 승부를 결정 짓는 방식이긴 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6점을 따내면은 그냥 그걸로 끝내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1, 2, 3세트를 연속해서 이겼다 하면은 승점이 6점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그냥 그 뒤에 4세트, 5세트는 하질 않고 끝내게 돼요. 여기서 승부가 결정이 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쭉 진행이 되는데 3세트에서는 안산 선수님이 28점, 하이리간 선수 28점 해가지고 동률. 그 다음에 4세트에서는 안산 선수님이 28점, 하이리간 28점 해가지고 역시 동률입니다. 보면은 진짜 도끼 품었다는 게 나오는 게 이거 점수를 안 내주더라고요. 그리고 하이리간 선수도 굉장히 이제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결사적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중인데 스코어가 이미 5세트 전까지 스코어 면에서도 안산 선수 이미 앞서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5세트 같은 경우는 하이리간 선수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세트 스코어가 동률이 돼가지고 어디로 넘어가게 되냐면은 슛오프로 넘어가게 됩니다. 축구로 치자면 승부차기하고 조금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도쿄올림픽 때 아마 슛오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준결승전, 결승전 다 안산 선수님이 슛오프까지 가가지고 승리한 케이스인데 슛오프는 단 한 발 가지고서 승부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점수도 중요하지만 누가 더 가운데에 더 가깝게 맞췄냐. 예를 들자면은 내가 8점 맞았는데 저쪽도 8점 맞았다. 근데 나는 9점에 가까운 8점이고 저쪽은
7점에 가까운 8점입니다. 그럼 제가 이기는 겁니다. 참고로 요렇게 해서 이기신 분이 누구냐면은 기보베 선수예요. 기보베 선수가 런던 올림픽에서 이런 식으로 이겼죠. 자, 그렇게 해서 5세트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5세트 보시면은 안산 선수님 역시 또 도끼 품고 쏘셨어요. 10점 3연타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이리간 선수는 9점 10점 마지막에 6점이라는 상당한 실바를 쏘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시합을 보시면은 하이리간 선수가 먼저 9점을 쏘고요. 자, 그리고 안산 선수님이 바로 10점을 맞춥니다. 그럼 하이리간 선수는 1점 뒤처지죠? 두 번째는 10점 맞췄어요. 그리고 여기서 안산 선수님이 실발하지 않고 바로 10점 맞춥니다. 여기서 하이리간 입장에서는 무조건 10점 쏴야 되고 10점 쏴도 사실 이긴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 중압감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버리냐면은 6점을 쏩니다. 그리고 안산 선수님은 뭐 쪼짐하고 대충 쏴도 되는 상황에서 자비심 없이 바로 10점을 맞추면서 깔끔하게 승부를 매듭을 짓게 되었죠. 자, 요렇게 놓고 봤을 때 결국 이제 마지막 베랑크 승부에서 어느 쪽이 승리를 거두게 되냐면은 안산 선수님이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안산 선수님이 뭐에 굉장히 능하냐면은 베랑크 싸움에 굉장히 능해요. 그런 상황에서 밀리질 않고 승리를 하는 상당히 좀 이제 그런 승부사 기질이 강한 분이시죠. 그래서 원래는 안산 선수님 같은 경우는 3번 사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때까지는 3번 사수를 많이 하셨다라고 해요.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서 광주여대에 들어가서 김성은 감독님을 만나게 되면서 속사 기법을 배우게 되고 그 속사 특기가 원체 특출나기 때문에 항상 이제 1번 사수로 고정이 돼서 나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안산 선수님은 파리 월드컵에서 고배를 마셨던 것을 여기서 멋지게 되갚게 되는데요. 그것도 심지어 이제 하이리간 선수 입장에선 홈그라운드잖아요. 그죠? 적지에 가서 결국 이제 적장을 깨부순 셈이 되었죠. 무사히 복수는 10년이 지나도 늦지 않는다. 그야말로 이제 와신 상담에 성공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항저우 아시안 게임 때까지 안산 선수님이 컨디션이 그렇게까지 썩 좋은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여기까지는 이제 이를 악물고 왔는데 결승전에서는 좀 많이 힘이 빠진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들 알고 계시다시피 결승에서 이제 임시현 선수를 만나게 되고 임시현 선수는 뭐 이때 당시 그야말로 파죽지세였기 때문에 아마 안산 선수님이 풀 컨디션이었어도 이게 좀 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는 아니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이 결승전에서는 임시현 선수가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고 안산 선수님은 이제 은메달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대단히 기념비적인 승리였던 게 우리나라 이제 국대 입장에서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중요한 시합이었던 게 이거예요. 올림픽 티켓 그걸 떠나가지고 자존심 문제인데 우선 남자 국대주분들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중국한테 그것도 홈그라운드였는데도 불구하고 중국한테 깨졌어요. 2018년도 자카르타 팔렘방에서는 대만한테 깨졌습니다. 그래도 두 번이나 그렇게 연전 연패를 하게 돼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 남자 국대주분들도 결사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여기서 결승에서 최종적으로 금메달을 획득을 하게 됩니다. 여자 국대주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6연패를 달성을 했고 항저우에서 실제로 이제 한 번 더 이기기 때문에 7연패까지 달성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개인전이 좀 이제 걸리게 되는데 왜냐면은 자카르타 팔렘방에서 중국한테 패해요. 개인전에서. 그래서 중국이 개인전 금메달을 가져왔기 때문에 중국의 홈그라운드에서 다시 이것을 탈환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강했던 게 바로 이 아시안 게임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파리 올림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시합은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간에 파리 올림픽에 나가기 앞서서 가장 규모가 큰 대회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나름대로 이제 국가적으로나 선수분들 개개인적으로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시합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개인전 이야기 좀 해봤다면요. 다음 시간에는 단체전 이야기로 넘어가서 한번 항저우 아시안게임 단체전 이야기를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야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